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올해로 62,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원칙과 성실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35년, 단 한 번의 이탈 없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죠.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 이상적인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 박미선과는 35년간 다툼 한 번 없이 살았고 아들 김도윤도 잘 자라 현재는 분당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 보였죠. 하지만 은퇴 후 저의 하루는 무의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신문을 읽고 TV를 보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산책조차 반복되니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대화는 날씨 얘기와 식사 시간 외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치 각자의 섬에 머무는 느낌이었죠. 당신도 문화센터 강좌라도 들어보는 건 어때요? 가만히 있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아내의 권유로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등록한 것은 어쩌면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채우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강의실에 처음 들어선 그날 제 인생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던 봄날 오후 조용히 교탁 앞에 선 사람은 서지연, 45세, 서예 강사였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붓을 든다는 건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만나보세요. 그녀의 음성은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둔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시간이나 뜨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깔며 붓을 드는 그녀의 손끝은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고 어느새 제 눈은 붓노름보다 그녀의 표정과 손동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정수님, 이 획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보세요. 그녀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하던 순간 희미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첫사랑 앞에 선 듯 가슴이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휴대폰으로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겐 서예가 재미있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서예가 아니라 서지연 씨였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뒤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님, 붓끝에서 따뜻한 인품이 느껴져요. 예전에도 서예 하신 적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흔들렸고 오래된 얼음장이 녹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수업 외에도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녀에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허무한 하루하루, 아내와의 거리감, 자식과의 소원함, 그녀는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감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존재감을 다시 일깨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정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서지연 씨의 말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주에서 서예 관련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다녀오실래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면 다녀올 수 있어요. 펜션도 예약해뒀고요. 그날 밤 아내에게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설렘이었습니다. 경주는 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고요한 사찰, 오래된 돌담 사이를 걸으며 나눈 대화는 서예를 넘어 서로의 삶으로 번져갔습니다. 정수 씨는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녀의 한마디는 내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저녁 한적한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와인 한 잔, 음악, 그리고 오래된 감정이 눈빛 속에서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시작이 아닌 끝을 의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길, 서울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설렘의 감정이 아닌 이중생활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날,
아내 미선은 평소처럼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많이 피곤했죠. 그녀의 말투는 늘 그랬듯 다정했지만 나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고 젓가락이 탁 하고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지금의 삶이 버거워.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피했습니다. 그 눈빛엔 믿을 수 없음, 상처,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예요? 그녀의 직감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날 밤 미선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나이가 얼마나 돼요? 서지현, 서해 강사야. 45.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0 먹은 남편이 17살 어린 여자한테 빠져서 35년의 결혼 생활을 벌이는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를 밀어냈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5년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신 점,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60%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 예금, 연금 일부까지 정숙에게 넘겨야 했고 살던 아파트는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는 인근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도 몇 개 안 되는 조용하고 좁은 공간,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는 아직 서지현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면 괜찮아질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고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즐거웠습니다. 함께 한강을 걷고 근교 여행도 다녔습니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웃음이 있었고 지민 씨와 함께라면 이 모든 변화가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과 남은 자금으로 생활은 빠듯해졌고 지민 씨와의 외출이나 여행은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여전히 일했지만 수입은 적었고 대부분의 지출은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볼래요?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한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기대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또 희생을 선택했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여행은 아름다웠지만 통장 장호는 비어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새로운 인생인가? 제주도 여행 이후 지민 씨와의 만남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답장이 뜸해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수업도 많고요. 그녀는 늘 핑계를 댔지만 말투 속에서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지민 씨보다 훨씬 생기 있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와 그녀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 며칠 뒤 지민 씨는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사랑도, 재산도. 나는 텅 빈 원룸에 홀로 남겨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악몽 속에서 아내와 아들이 나를 원망했습니다.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종수님, 가족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의 조언이 마음에 박혔지만 가족은 이미 나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정숙이 그리워졌습니다. 35년을 함께했던 그 사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받았습니다. 정수 씨,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 재혼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 신뢰, 존엄성, 그리고 나 자신? 그 후 나는 작은 선택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직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진심으로 시간은 흘렀고 나는 원룸의 좁은 공간과 복지관의 자원봉사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숨을 고르며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아들 도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그 아이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분당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나는 일찍 도착해 손에 땀을 쥔 채 그를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섰을 때 그는 한참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억하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지금 뭐 하고 지내세요? 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일 하고 있어. 연금만으론 생활이 안 돼서 그의 얼굴에 동정과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지금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건 너와의 관계뿐이니까. 아버지, 이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작은 집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일 그만두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보고 싶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다시 이해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후 도윤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아들의 집들이에도 초대받았고 손주의 돌잔치에도 참석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의 감정은 순간이고 선택은 평생입니다. 한 번의 설렘을 위해 버린 가족, 신뢰, 존엄,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만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새 사랑이 아닌 덤비의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뿐입니다. 자원봉사, 친구와의 대화, 취미활동 등 작은 연결들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욕망이 아닌 텀 엄만이 진심과 책임감을 해야 했을 때의 인생 후반을 빛나게 합니다.